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의미 있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의미 있는 과학 이야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종 개량?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기술?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과학에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기술은 없다고요. 그럼요, 솔비 씨.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모시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헌신한 분들, 호국영웅! 역시 금방 맞췄네요. 그런데 호국영웅을 과학기술로 이곳에 다시 모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6.25 전쟁 중에 미처 수습하지 못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과학의 힘으로 위치부터 신원까지 모두 밝힌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모두 알아야 할 아주 의미 있는 과학 이야기네요. (6.25) 전쟁 당시 미수습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발굴된 유해에서 신원 확인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구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기까지 지층 분석, 보존 처리, DNA 감시까지 정말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요, 다시 부르는 이름, 유해 발굴 감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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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전사 연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중앙감식소 감식소장을 맡고 있는 이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 영웅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6.25 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해 발굴 지역을 찾는 조사, 유해를 발굴하는 발굴 및 감식, 그리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확보, 그다음에 유전자 감정까지 모든 단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70여 년 전에 끝났지만 전쟁에 참여한 가족들이 있는데 생사를 모르는 그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전쟁 중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는 많은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나요? 지난 2022년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 발굴된 유해가 있었습니다. 이 유해는 머리부터 발 부위까지 대부분의 부위가 아주 잘 보존돼 있던 유해로서 5월 30일에 최종 신원 확인되었고 그 중이 김희정 중위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4일엔 6.25 전쟁 당시 저격 능선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동수 2등 중사님이 신원 확인되시기도 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횡성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신 고 김희선 일병님도 신원 확인이 되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올해도 이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유해 발굴 지역을 지정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시나요? 올해는 36개 지역에 대해 30개 사단 및 여단, 연간 약 10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당해년도 발굴 지역 선정은 전년도 발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년도 발굴 지역에 대한 평가는 조사, 발굴, 감식, 그리고 군단 및 발굴 부대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발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지역은 새로운
발굴 지역으로 이동해서 발굴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또 봤는데요. 한미 간에 연합을 해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6.25 전쟁 당시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유엔군의 주축이었던 미국이 희생을 아끼지 않아가며 저희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2011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 전사자 유해 발굴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하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와 발굴, 감식 모든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지역에 대해 발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올해로 유해 발굴을 한 지 24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성과가 좀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현재까지 13,257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군의 전사자는 11,431구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 신원 확인이 되신 전사자는 불과 23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낮네요. 그러니까. 발굴한 유해의 숫자에 비해서 신원 확인을 하는 유해의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 구수 대비 신원 확인율은 약 2% 미만입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인원과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 분들과 관련된 유가족 분들에 대한 유전 정보를 획득을 해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원 확인율이 좀 낮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유해 중 대부분의 유해는 좀 적은 부위만 확인되는 유해들이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모든 부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유해는 전체 유해의 약 10% 미만입니다. 네, 대부분은 두개골 일부, 심지어는 치아 한 점, 그 다음에 파손된 뼈의 일부, 팔, 다리 한 점, 심지어는 손가락 뼈 한 점까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작은 극소의 유해를 저희가 유전자 감정을 통해서 다 사용을 해버리면 실제로 유가족분들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잔존한 유해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런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DNA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분으로 예상되는 분들에 대한 DNA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유가족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DNA를 분석하게 되고 유가족과 관련된 DB를 따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해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감식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이런 DB도 계속해서 DB화되면서 서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해 발굴 정말 시간과 노력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유해를 어떻게 발굴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디서 유해를 발굴할지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해 발굴 작전은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희생들에 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해 발굴 사업은 모든 전투 현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의 증언, 그리고 그 당시에 싸우셨었던 참전 용사분들의 증언들은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발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전투 지역 훼손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우선 발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해 발굴 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바로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해 발굴 지역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사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접근성, 안전 요소 등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특히 군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뢰가 매설되어 있지만 발굴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된 지역은 해당 부대의 작전성 평가를 거쳐서 공병부대를 투입해서 지뢰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뢰 제거 후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저희 발굴요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유해 발굴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일 텐데요. 투입되는 인원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네, 유해 발굴을 하게 되는 인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굴하는 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 발굴 병력,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구기단의 전문 발굴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 발굴은 주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산악 지역을 발굴을 하다가 보니까 주로 낮은 지역에서 그다음에 높은 고지까지 순차적으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을 일렬로 쭉 서서 삽이나 호미를 가지고 직접 땅을 파는 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인원들이 발굴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유품이나 유해를 확인할 경우에 저희 전문 발굴병들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고 안전 조치를 취한 다음에 상세한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초 발굴 병력들도 발굴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요. 발굴하는 지역에 대한 전사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어떤 전투가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은 최근까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 그리고 과거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유해들이 발견되었다 등등. 실제로 발굴 현장에서는 유해와 나무 뿌리의 구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굴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토양의 색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확인이 되고 저희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하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같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전문 발굴 병력들 그리고 발굴 팀장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 발굴 지역도 상당히 넓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탐색을 하나요? 유해 발굴을 위한 탐색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금속 탐지기입니다. 금속류 탐지 활동을 통해서 식별된 개인의 장구류, 그 당시 사용했을 탄약, 탄피류, 포탄의 파편류 같은 형태를 식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유품은 유해 발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착용했을 장구류가 식별이 됐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발굴 지역에서 확인된 탄피류가 아군이 사용했느냐 또는 적군이 사용한 탄피이냐 이것을 통해서 교전 상황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탄 파편류 같은 금속 물질이 식별이 된다면 아무래도 화력전이 수행이 됐을 것이고 그 화력으로 인해 유해가 비산될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발굴 지역의 범위를 추정하는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땅의 특성에 따라서도 발굴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흙으로 된 산과 돌로 된 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지질을 가진 발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굴토 행위를 통해서 유해를 발굴하고 있고 너덜지대 같은 돌로 이루어진 산 같은 경우에는 발굴 행위 대신 수색 탐사식으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진흙 형태의 지질 같은 경우에는 유해 보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흙 형태일 때가 가장 유해 발굴하기 편리한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공중전이나 해상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유해 발굴 작업은 내륙에서만 진행되나요? 내륙에서만 진행되고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발굴 가능성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뿐이지 해상에서도 수중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그 해운대 앞바다를 대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53년 1월 달 비행장이 설치가 돼 있었고 작년에 한미 공동 수중조사 팀이 비행기가 추락한 해상, 해저면을 대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수중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나라는 음향탐지기를 통해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건의 형태를 식별하는 첫 번째 조사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특이한 물체가 식별이 됐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잠수부들이 직접 잠수하여 그 물체를 확인하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상에서도 또 수중에서도 유해 발굴을 위해서 많은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해 발굴 실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6.25 전쟁의 흔적을 찾는 금속 탐지기입니다. 유해 발굴 과정은 총 6단계로 나뉘는데요. 유품이나 유해가 발견되는 그 즉시 단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찾은 물건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M1 탄클립이라고 아군이 쓰던 탄클립입니다. 전사자의 흔적이 발견되면 꽂는 깃발. 네, 여기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은 아군 유품을 의미를 하고 있고 적색은 적군 유품과 그다음 폭발물, 그다음 노란색은 개인호 또는 교통호, 초록색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물품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유품들 인근에서 뼈가 발견됐습니다. 유해로 추정되는 개체 하나 식별됐습니다. 국유단 전문 발굴 병력들이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 육안으로 판별 후 네, 그러면은 초추 식별 보고하고 네. 이쪽에 보호 조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해가 최초 발견된 지역과 주변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최초 식별 단계. 식별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진행합니다. 이제 최종 노출이 완료된 유해를 소관에 입관을 하기 위해서 입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발견된 부분 유해의 위치도 특정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부분 유해는 오른쪽 정강뼈였습니다. 분류 작업 후 부분 유해는 소관에 입관됩니다. 네, 현재 이곳에서 나왔던 주요 유품들로는 그때 당시 사용했던 M1 탄 그리고 M1 탄피 총 해서 200여 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 네, 다음은 이제 약식재래 단계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해 봉송 단계가 최종적으로 있겠습니다. 유해 입관을 마치고 봉송을 하기 전 특별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전사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의식이 진행되는데요. 6.25 전사답게 돼요! 경례! 유해 발굴에 참여한 장병들 모두 한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께 마지막 예우를 올립니다. 네, 아직 저희가 찾지 못한 12만여 분의 전사자분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게 저희의 최종 임무인 것 같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유해가 발견됐네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지 꽤나 긴 세월이 흘렀으니까 유해가 발견될 확률도 점점 낮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유해, 즉 머리부터 발 부위까지 모두 잔존하는 유해가 발굴되는 경우는 전체 유해의 약 10% 미만입니다. 부분 유해도 토양화, 즉 자연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부식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유해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격전지의 경우 포탄이나 수류탄 등에 의해서 인체가 비산되면서 뼈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 1차적으로 큰 훼손이 많고요. 이렇게 훼손된 유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크기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에 의한 훼손이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물들에 의한 훼손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을 파지 않고 저희가 흔히 다닐 수 있는 산보할 수 있는 네. 이런 지표에서 오랫동안 태양을 받아서 하얗게 변한 유해가 확인되기도 하고 실제로 동물들이 설치류들이 특히나 이 갈근 흔적들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동물들에 의해서도 유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주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거나 아니면 다시
밭이 됐거나 아니면 농경지가 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를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듣기로는 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 유해보다 유품이 더 많이 발견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참전했던 국군 전사자들에게 지급됐던 그 유품들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 종류? 저희는 그 유해 발굴에서는 한 7종 정도로 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발굴 현장에서 전투를 위해서 사용했던 총기류, 상당히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녹슬어 있을 수 있겠죠. 총기 부속품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총기류와 같이 사용을 했던 탄약류, 탄링크, 탄피, 뭐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군장고리라든지 요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장구류가 있고요. 예, 군화류가 그렇죠. 예.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의복으로 입었던 저희 전투복을 여밀 수 있는 이런 단추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소지한 인식표라든지 뭐 시계 등등의 그 개인 유품류가 있고요. 또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었던 면도기라든지 칫솔, 치약과 같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유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품들의 종류와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 발굴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유해보다는 더 많은 양과 개수와 수량의 그런 유품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유품들이 발굴되는 지역 위주로 주로 유해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격전지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고지를 수차례 서로 공방전을 이어가면서 격전을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적군과 아군의 이런 유품이 섞여 있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하는 유품 중에 특이적으로 인식표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인식표에는 그분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군번, 이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추적을 하고 신원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유해나 유품이 발견되면 바로 누구인지 알아내는 신원 확인 과정이 진행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해나 유품에 대한 분석은 그 지역의 유해 발굴 작전이 모두 종료된 뒤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대한 정보의 일부분만으로는 그 유해 유품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동일한 유해라 할지라도 A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가 저 멀리 X 지역에서 같은 분의 다른 부위의 유해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신원 감식하면 DNA 감식부터 저희가 떠오르는데, 그런데 발견된 뼈의 상태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면서요? 실제로 발굴 현장에서 발굴되는 유해 중에 저희가 이제 머리뼈가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유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 두개골의 경우에 동양인, 서양인 정도의 인구 집단, 인종의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두개골을 통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골반뼈, 골반골을 통해서 남성, 여성의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넙다리뼈, 즉 허벅지 부위나 정강이 부위에 뼈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장 추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각 발견되는 유해의 각각 부위들을 통해서 또 연령 추정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젊은 층, 즉 성인 이전의 유해들, 즉 학도병이나 이런 유해들 같은 경우는 뼈의 말단이 유합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 달라붙어 있지 않은 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각 부위별로 이런 유합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유합되는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연령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치아가 확인되는 경우 저희 치아의 마모도, 즉 계속해서 저희가 섭식을 통해서 치아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치아들이 점점 마모가 되게 되고 이런 마모도에 따라서도 연령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뼈가 확실하게 나타나주면 좋은데 발견된 유해가 너무 적거나 혹은 여러 사람의 뼈가 혼재되어 있으면 신원 확인할 때 꽤나 난감할 것 같아요. 유해가 크기가 작더라도 부위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뼈를 잘라내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아주 적은 유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과학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관련된 정보만 기록을 해놓고 일시적으로 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재된 유해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유해가 다량으로 외장이 돼 있는 이런 제보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유해를 쭉 확인을 하게 되고 완전하게 노출이 끝난 상황이 되게 되면 이분들을 개개인을 다 분류할 수 있을 정도와 그렇지 않을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저희가 정밀 노출을 완료하고 수습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이분의 다리 부분이다, 이분의 팔 부분이다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전장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한 구덩이에 여러 유해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각각의 중복 부위, 예를 들면 팔 부위가 10분이다, 10개다, 한쪽 오른쪽 팔이 10개다인 경우는 저희가 최소 개체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10명에 해당하는 유해가 이 지역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정말 발굴 현장에서 발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전쟁 당시의 어떤 급박함과 위급함이 고스란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해 발굴 현장에서 발굴된 유품 또 유해들은 중앙 감식소로 옮겨져서 보존 처리와 감식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유해와 유품의 신원을 확인하는 국립현충원 중앙감식소입니다. 유해가 발굴된 이후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에서 유해가 발굴된 이후에는 또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나요? 현장에서 유해가 발굴되면 태극기로 관포한 후에 지금 이곳 정밀 감식하는 장소로 유해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의 과정에는 또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장에서 그 유해를 모셔온 관만 오는 게 아니라 보고서가 함께 옵니다. 보고서에 있는 유해 상태로 그대로 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유해를 해부학적 자세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배치한 이후에 저희가 법의인류학적 감식을 통해서 생물학적 속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정밀 감식 과정을 오늘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키를 추정할 수 있는 계측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뼈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을 했는데 지금 보니 380mm 정도의 최대 길이가 계측이 됐고 이 길이로 봤을 때 키는 한 173cm 정도의 키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좀 이 감식 과정에서 쓰이는 장비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신원 확인인데 얼굴뼈가 발굴되었을 때 얼굴뼈를 3D로 스캔을 한 다음에 얼굴 복원을 하게 되면 신원 확인할 수 있는 큰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3D 스캐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식관님. 이렇게 유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유품 분석관이 따로 있고 그 유품 분석관이 유품 분석실에서 유품들을 유해처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식관님. 이곳에서는 유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전사자 유해가 확인이 되면 유품하고 유해가 구분이 되고 이쪽은 유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럼 유품 감식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저희 유품 분석실에서는 2가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 분광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천미경이 있습니다. 비교 분광기는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체 현미경 같은 경우는 전사자분들이 남기신 손목시계라든지 조그만 단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식관님, 유해와 유품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유품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출토되는 순간부터 형태를 잃어버리는 부식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돌려드릴 때 온전한 유품의 형태로 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온전한 형태를 기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 처리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식관님, 구체적으로 유품 보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유품 보존 처리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품의 현 상태를 기록하는 예비조사 과정,
그 다음에 유품에 묻어있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과정, 그 다음에 유품 내부에 있는 부식 인자들을 제거해주는 안정화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유품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해주는 건조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유품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표면을 코팅하는 강화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유품에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접합 복원하는 접합 복원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고색 처리 과정까지 하게 되면은 보존 처리가 완료하게 됩니다. 드디어 보존 처리 과정이 끝났네요. 네, 6.25 현장에서 출토되었던 이 대검이 예비조사부터 총 6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이 감식관님이 쏟으신 노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치네요. 네. 그런데 유해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분석을 거치게 될 텐데 아무래도 70년 이상을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부식이 된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유해 부식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유전자 감정에 필요한 핵 DNA보다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추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에 유전자 검사가 용이한 큰 부위 그리고 골밀도가 높은 넙다리뼈를 주로 시료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자 감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건지 이게 오래된 유해다 보니까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유전자 분석 방법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중앙감식소에서 이제 시료를 선정하고 유가족 관리과에서 각각의 유가족들로부터 채취한 구강세포 시료를 대상으로 각각의 전처리를 실시를 하고요. 이런 전처리 과정이 끝난 후에 유전자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폭이 된 후에는 각각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유가족, 그 다음에 유해의 DNA를 서로 확인을 하면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방식은 STR 기법인데요. 이 STR은 이 염기 서열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부위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반복 서열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약 20개 이상의 특정 부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마커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염기 서열을 딱 분석했어요. 그럼 이제는 드디어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발굴된 유해 유전자 정보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조할 수 있는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가 있어야 100% 신원 확인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록에 오류가 많았거든요. 그 오류를 극복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유해의 유전자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일치율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의 유전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과가 높았던 부분은 유해발굴 감식단 유가족 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동 탐문 팀입니다. 보통 유전자 시료 채취는 가까운 군부대,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고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기동 탐문 팀들이 출동을 해서 그분들께 유전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유해 발굴 작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등등 전쟁을 경험한 나라라면 이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참전 용사들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발굴 방법은 다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발굴 방법도 비슷하고요. 신원 확인을 위한 방식도 비슷합니다.
이제 미국과 공동 발굴을 하거나 할 때 발굴 현장을 같이 참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조사를 하고 땅을 파기 전에 테스트 핏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먼저 파서 토층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 과거의 토층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그 인위적인 그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지형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그 후에 그 일대를 확장해서 조사하는 방식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발굴 과정을 통해서 유해 감식을 하고 유해 감식을 한 후에 시료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미군 같은 경우는 실제 참전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뭐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정보뿐만 아니고 생물학적인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치과 기록, 뭐 충치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브릿지를 했거나 뭐 이런 특징들에 대한 부분이 엑스레이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 흉부 엑스레이라고 해서 이런 흉부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놓고 이분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우리 국군 전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취합해서 하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 전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신원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의 크기가 국토의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형별로 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그 각 미국의 지역마다 이 특징, 뭐 물의 특징, 그 다음에 산 지형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의 출신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 등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해 발굴 감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0년부터인데요.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유해 발굴 감식 역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고 합니다. 2000년 6.25 전세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2007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되었고 현재까지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국군 전사자 2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유엔군 29구를 송환 및 안장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참전을 한 미군을 26구 송환하였으며 이 중 11명이 신원 확인되었고 영국군 3구는 부산에 위치한 유엔군 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2007년 단 창설 이래 과학의 발전과 함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도 신원 확인 성과가 증가하는 등 성장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2010년 가장 많은 유해가 발굴된 이후 현재 감소 추세이나 신원 확인율은 2021년 이후 20명 이상으로 2020년 이전보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율의 향상은 유전자 분석 기법의 발달과 유가족 시료 확보 방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신원확인센터가 준공되면서 유전자 분석과를 신설하여 국유단 자체적으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적용한 세계 유일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유해 소재 조사, 유해 발굴, 유가족 시료 채취, 유해 감식과 유전자 분석을 한 기관에서 진행하여 빠르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가족 시료 확보를 위한 그룹 타겟팅을 실시하면서 유해가 많이 발굴된 지역을 기준으로 과거 신원이 확인된 발굴 지역에 대한 유가족 집중 찾기를 실시하여 유가족 시료 확보를 증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 분석 기법의 비교 검사 항목이 2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신규 적용 중인 SNP와 NGS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서 점차 신원 확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 발굴된 유해를 재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은 유해를 재분류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적용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신원 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번째, 국제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같은 미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와 미 국군 DNA 신원확인 연구소 AFDIL과의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최신화된 신원확인 기법과 신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군의 신원확인과 미군의 신원확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신원확인율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마지막 한 분의 국군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부르는 이름 유해발굴 감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과학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을 할 것이고 호국 영웅들의 귀환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해발굴 사업은 크게 유해를 발굴하는 단계, 그리고 발굴된 유해를 신원 확인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신원 확인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감식 및 유전자 감정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예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정보 확인을 통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해를 찾는 조사 단계에서도 다각적으로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속 탐지기의 경우에도 단순히 금속 물질을 탐지하는 기능에서 탐지 깊이, 매설된 물질의 깊이와 크기를 식별하는 기능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지중해 매설된 물질을 탐지하는 레이더나 엑스레이 같은 것을 개발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그리고 그 기술이 유해 발굴 사업에 접목이 된다면 아직도 사자에 갇힌 우리 허국 영웅들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해 발굴 감식의 성과가 더욱더 많아지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유해 발굴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유해가 묻혀 계신 곳을 제보해 주시는 곳도 국민들이시고, 그렇죠. 또 호국 영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국민들이십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냐에 묻혀 계신 많은 호국 영웅들을 모두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유해 발굴 감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해 발굴 사업, 흔히들 70여 년 전에 훌쩍 지난 과거를 쫓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유해 발굴 사업은 과거를 쫓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찾고 모심으로써 그 숭고한 호국 의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또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국권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해 발굴 감식단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예. 유해발굴감식단은 마지막 한 분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아주 숭고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 발굴되어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보관소에 임시 안치 중인 모든 유해들이 신원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마지막 호국 영웅을 모시는 그날까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두 분을 포함해서 언제나 힘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도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이 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팹이 구축된답니다.
양자폐비란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을 활용하는 전자부품인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인데요. 하지만 이 양자 소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고가의 비용이 소요돼서 웬만한 기업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시설이라는데요. 이에 정부 차원에서 양자폐를 육성하고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답니다. 대전에 양자폐비 구축되는 곳은 바로 카이스트인데요. 내년부터는 기존 장비와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을 시작하고요. 그와 함께 새 부지에 양자공정, 장비 등을 구축해 2031년까지 첨단 양자폐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도시 대전, 양자거점 도시 대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AI가 동물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동물의 3차원 움직임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동물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를 개발했다는데요. 연구팀은 생쥐의 코와 목, 네 다리 등 9개의 지점을 지정해 3차원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생쥐의 움직임에 따른 9개 지점의 위치 정보를 AI에 학습시켰더니 네 발로 걷기, 멈추기, 털 고르기 등으로 다양한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직접 분류한 것과도 정확도가 거의 일치했다는데요. 행동 분석 AI 기술이 발전하면 기초 신경과학 연구에서부터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미묘한 행동도 분석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AI의 발전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다시 부르는 이름, 유해발굴 감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비 씨 어땠어요?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가족분들 중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6.25 참전용사분이 계시다면 유전자 치료 채취 꼭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거동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1577-5565 로 연락 주시면 국유단 탐문관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치료 채취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두 분 바쁜데도 시간 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나라를 지켰던 분들의 마지막 분까지 찾는 그날까지 유해발굴 감식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되는 과정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의미 있는 발걸음 저희도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